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국 통상협상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현지 시각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통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에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밤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조선중앙조선통신을 통해서 부인 리설주 여사를 꼭 닮은 딸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과 함께한 그 자리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하는 현장이었죠.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이 핵이 오가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에는 사랑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 과연 올 수 없는 걸까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혜 캐스터. 네, 토요일은 주로 지방 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선은 주로 천안시나 청주시 일대 혼잡하고요. 부산 쪽으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 가장 길게 막히다가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이 시각 서울요금소부터 대전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해안선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서해대교 빠져나가기까지 쭉 밀리고요. 중부선은 남이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 지나자마자 밀리는데 중부 3터널 까지 계속 어렵다가 남이천이나 대소 분기점에서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호남지선 논산 쪽은 유성 분기점 일대 밀리고요. 중부내륙선은 여주 분기점부터 충주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권 가는 길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화도 부근에서만 정체고 영동선 강릉 쪽은 부곡이나 용인 주변에서만 밀릴 뿐 나머지 구간은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하죠.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벽 소식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죠. 예.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 실장이 당대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를 최근에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그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성남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주거가 부정확하다, 이런 점도 도망의 우려가 높게 판단된 이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구속 판단의 표면적인 이유고 결국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정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여기에 성남시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서 210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인데
당연한 수순이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구속되면서 수사는 이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 실장을 가까이 두고 아래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정 실장이 먼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만 159번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검찰이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들이 입을 열 것인가 이게 관건이긴 합니다. 그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입을 안 열었죠. 검찰에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정 실장도 최측근이라는 측면에서 입을 안 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라는 사실 등을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검찰이 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뭐 돈다발도 나왔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가 현재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신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반부패 수사 2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민주당 구권력을 겨냥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수사는 지금 반부패 수사 2부가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예. 예,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건은 사업가 박모 씨와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사건인데요. 이거를 좀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박모 씨가 그 사업을 하면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에게 이전 부총장에게 그리고 또는 이전 부총장을 통해서 민주당 인사에게 각종 로비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 부총장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기소까지도 이미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한번 열어보니까 박 씨, 그러니까 사업가 박 씨의 돈이 노웅래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는 3억 원대 초반에 그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당시에 모인 후원금을 집에다 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출판 기념회로 모은 정상적인 후원금을 자택에 3억 원 넘게 현금 다발로 보관할 이유는 없다라면서 그런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공작 수사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한다. 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수사도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업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씨가 로비를 하려고 하면 이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을 소개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됐던 적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박 씨가 2020년 물류단지 개발 검증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좀 진행하게 해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이전 부총장에게 건넸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가 누가 비서실장이었던 때냐면 노영민 비서실장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비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영민 전 실장의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정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각종 인사청탁, 개발 청탁 등을 했는데 검찰이 아직 전부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수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노웅래 의원 압색을 할 정도로 뭔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개입 정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소식 알아봤고 정치권 소식으로 이번 주 정치권 뜨겁게 달군 용어가 빈곤 포르노란 단어였잖아요. 윤 대통령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이 심장질환 앓고 있는 어린이를 안고 찍은 사진, 여기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용어였는데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파버티 포르니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용어냐면 1980년대가 구호단체 황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대급으로 모금액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당시에 모금에 이용되던 이미지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앙상하게 드러난 아이들의 갈비뼈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비판이 컸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구호를 하는 그 단체를 향해서 모금을 위해서 비참함을 파는 상인 이런 비판도 당시에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모금에 사용하지 말자는 반성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빈곤 포르노입니다.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포르노그래피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빈곤을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의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예. 그러자 국민의힘은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그 표현을 찾아서 쓴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은 좀 희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라는 단어로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 여사를 유사 성희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당 최영두 의원은 김 여사와 같은 구도로 사진을 먼저 찍은 오드리 헵번은 포르노를 찍은 거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빈곤 포르노와 포르노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포르노라는 단어에만 집착을 한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자 오랫동안 침묵해온 이준석 전 대표까지 나서서 빈곤 포르노는 꼭 짚어내야 하는 정근대적 문화라고 하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에만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이다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사진 찍을 당시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예. 그 후에 인식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일종의 보도 준칙 예. 이런 빈곤 포르노를 피해가자라는 보도 준칙까지 마련된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간과한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이거로군요. 예. 자, 그다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국회 증인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왜 인력 투입을 더 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밝혔죠. 예. 그 이임재 전 서장은 헬로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은 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고 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당일에 그 헬로윈 그 참사가 있던 당일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임재 전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 이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본 수사를 지금까지 과정에서는 이 서장이 정말 예. 그 실무라인 통해 요청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직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는 참사 당시에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은 류미진 총경도 출석을 했는데요. 류미진 총경은 112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 관련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원래 관행이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특수본 수사는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죠? 예. 어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총책임자이면서도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고요. 또 류미진 총경도 업무 태만 혐의 등으로 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임재 전 서장도 소환할 예정이고요.
또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등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죠. 예. 이 사건을 공수처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서 피의자로 자동 입건된 상태고요. 특수본은 행안부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제외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시민언론 민들레라는 곳이 사망자 158명 중에 155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유족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예. 시민언론 민들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김군수 해방신학 연구소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칼럼 필진으로는 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이 포함된 친민주당 매체입니다. 명단 공개가 여당뿐 아니라 민변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2차 가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결국 민들레는 유족이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힌 경우에 그 사망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민들레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해당 매체가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을 어떻게 손에 넣었냐 이 과정에 대한 것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는 그 고발장도 제출된 상태고요. 네. 그 명단 유출 과정과 관련이 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예.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죠. 당시에도 여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인의 영정 앞에 그 이름을 불러들이는 것이 왜 폐륜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그보다 앞서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것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그 사진 기자한테 찍혀서 유출된 적도 있죠. 맞아요. 예, 이 문자에는 유가족과의 접촉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 차원의 명단 발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하자 여당은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유족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자기네들은. 예, 그러면서 예. 지금 민들레가 공개한 명단 공개하는 거리가 있다.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시민언론 민들레가 그 명단을 입수한 경로가 만약 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라면 그건 예.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7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 역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이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나 됩니다. 어제와 거의 똑같고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8도가량 높은 낮 기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 활동하시기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여전히 기온은 평년보다 높긴 한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엔 제법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서울이 18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이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구름은 좀 많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는데요. 대기는 크게 정체되지는 않겠고요. 현재 일부 지역 내륙으로 노랗게 좀 드리워진 곳이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오늘과 내일 예보로 보통에서 좋은 상태 좀 유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좀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오늘과 내일 가끔 비 소식이 있고 동해안 쪽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빗방울이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도 전남과 경남 일부에는 빗방울이 곳에 따라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추워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입니다. KBS 주말 휴일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3만 8천 명이 모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 준비로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사이가 전차로 통제되고 있고요.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에서 10,000명이 모여 집회를 할 예정이라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쪽으로도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오후 6시 반부터 한강대로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정체 더 늘진 않았지만 충청권에서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권은 동탄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이후 망향에서 천안까지 23km가 막히고요. 옥산에서 청주까지는 1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서평택 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성가족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지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죠.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또 야당 의원 한 분 차례로 연결해서 양쪽 목소리 들어봅니다.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성가족부는 없애되 여성가족부에 있는 기능은 다른 부처로 분산 배치한다. 이게 핵심이죠? 대부분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복지부의 그 인구아동 정치실 업무와 통합하는 형태입니다. 예. 나머지 뭐 일부라도 그건 또 어떤 부처로 가게 됩니까? 여성 고용, 병력 단절 여성에 대한 그 직업 훈련 등의 그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예. 대부분 보건복지부, 일부는 고용노동부. 그렇군요. 네, 네. 뭐 그냥 여성가족부로 두지 이렇게 나눠서 뭐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얼마나 충분하게 제대로 서비스를 받느냐가 그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가 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예. 실제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에 부족한 점들, 그다음에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정도 이제 그 부처 수장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이제 그 대상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협업하는 것으로서는 국민 모두에게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수혜를 누리게 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동이나 뭐 보육, 그다음 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하고 청소년 가족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면서 중복된 업무도 많고 정책의 분절도 많아서 조금 더 통합해서 국민께 생애 주기별로 모두에게 골고루 그 양성평등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직접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복지 관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좀 통합된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할 때랑 보건복지부를 할 때랑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든다면 현재 여성가족부 업무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건강이나 보건, 출산 뭐 이런 부분과 연결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안에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으니까 굉장히 또 복지부랑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신청을 받기만 하지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받을 수, 예를 들어서 저희를 찾아와서 그런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서비스가 많아서 복지부로 연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빈곤, 어르신들의 특히 여성 빈곤의 문제나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 여성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업무가 복지부의 업무다 보니까 조금 더 양성평등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복지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그다음에 아동 업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현재 청소년 업무,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노인 업무가 다 생애 주기별 모든 업무가 다 아우러져서 그 안에 가족 정책을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다 이렇게 좀 다 이제 관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더 국민의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굉장히 통합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성평등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지고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애초에 복지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또 일자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업무 또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업무 하다 보면 양성평등적 관점이 좀 결여돼서 남성 위주로 행정이 간다라는 그동안의 비판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따로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공감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다양한 형태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그다음에 뭐 경단 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서 완전히 펼쳐지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1차관과 2차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부를 하나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지부의 그 인구나 아동이나 그다음에 그 영유아 문제,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 하나로 해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기능이 지금 여가부가 있는 기능은 계속 갖고 가면서 더 강화를 시켜서 기존의 여가부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하지 못했던 여성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점을 저희가 넣어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양성평등의 그 어떤 그런 수혜를 좀 누리시고요. 동시에 이제 요새 20대의 남녀는 또 어떤 그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양성평등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세대 모두가 그거를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그런 수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가치입니다.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요새 이런 거 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세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본부장이 계시고, 두 분이 다 국무회의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마치 이제 본부장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양성평등 본부장도 이제 본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을 해서 발언권이 있어서 두 분이 다 동일한 어떤 보이스를 통해서 양성평등의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지금 제가 실제로 국무회의에 가서 이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남녀의 어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OECD 국가에서도 양성평등 업무를 이제 갖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걸 독립부처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용부 산하에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지부랑 결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인 국제적 트렌드가 독립된 기구로서 양성평등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복지나 아니면 고용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다른 형태인데 그렇게 좀 다양하게 믹스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가치를 굉장히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 가족부 내지는 지금 사실 그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의 아주 큰 비중이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 진출, 경력 단절 이런 문제랑 다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평등 가족부 내지는 인구부 이런 식으로도 확대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복지부 안에 들어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전체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다 반영하고 그를 통해서 인구 문제까지도 저희가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구 가족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지금 본부 안에서 다 이렇게 담아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평등 가족부는 아직 안을 제가 본 적은 없고 이름에 대한 얘기만 보면은 현재 부처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좀 보여서 사실은 이제 인구 절벽 문제라든가 아동 청소년 문제나 청년 세대 인식 변화 같은 문제들의 그 행정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복지부 안에 양성평등본부로 들어가서 1차관이 있는 어떤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보장 제도랑, 그다음에 2차관이 가지고 있는 인구를 해결하려면은 뭐 출산이나 분만 같은 의료랑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임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계돼서 한 부처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거네요. 20년 전에 비해서 양성평등 인식이 정부 전체에 어느 정도 확산된 성과가 있으니 이제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옳다. 이게 이제 장관님 쭉 주장하시는 바고 일각에서는 20년 전에 비해서 양성평등 인식은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인구 문제 등등 구조적 문제는 더 커졌으니 오히려 부처를 강화하자. 이 양쪽 목소리 아닙니까? 근데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는 원래 여성가족부가 담당했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전 부처의 문제인데 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그 사무국을 복지부에서 꾸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이렇게 정의됐던 부분은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통해서 기업 내 어떤 여성이 일하기 좀 좋은 어떤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분의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 구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인구 아동 실이 있는 거예요. 인구 아동 정책실이 복지부에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통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좀 통합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계속 반대입니다. 계속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의원님들 많이 뵙고 있거든요. 행안위에 계신 의원님들, 다른 이제 의원님들도 다 뵙고 있는데, 실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타협점을 찾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좀 이게 좀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상당히 좋은 점들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논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장관 발탁되시고 취임하면서 본인이 맡은 부처를 없애는 게 첫 임무가 되셨는데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장관 그만두시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치를 담아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낸 것이고 이 개편안이 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국민께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또 직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관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맡겨진 업무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의 현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교육청과 MOU를 맺으면서 학교 안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다 같이 보호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더 강화하고 기능을 더 강화하는 작업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번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장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독립부서를 두는 것이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모두 다
이 성평등부를 부처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 시대적, 세대적,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오히려 차라리 평등가족 청소년부처럼 더 강화된 부처로 좀 더 독립적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자꾸 방금 장관께서 말씀을 저희가 여가위 국정감사 중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국무회의에 2명이 참석하는 것보다 국무위원 1명으로 줄이고 배석 차관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발언권이 낫다고 하는데 예. 아니 국무위원이 법률안 제출 권한, 국무회의 상시 당연직 참여 권한, 또 정책과 예결산 심의 권한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무위원이 2명인 것보다 1명으로 주는 게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좀 아까 장관으로서 같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더 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김현숙 장관의 설명 가운데 좀 귀가 솔깃한 대목은 여성 복지 업무 또 여성 일자리 업무 어차피 여성가족부에 와서 하소연을 하셔도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넘겨주는 기능밖에 안 된다. 그러니 통합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아예 그 기능 전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커진 본부로 격상되는 게 더 서비스 측면에서 좋다. 이 주장은 좀 솔깃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한 부처가 업무 협조를 필요로 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과 이 해당 부처에서 그 업무를 중요함을 따지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따졌을 때 소위 성평등 혹은 이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 청소년 정책의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여성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 정책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이 가족 정책이 62%, 청소년 정책이 18.5% 등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가부가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다문화 정책, 여성 정책까지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 우려가 되는 게 여가부가 이 다른 부처에 이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성화된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로 가면 저는 아동 정책이 될까 봐 우려가 되고요.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정책만의 특성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부처 가서 차상위 계층, 가난한 가족 이렇게 이 경시가 되면 그 정책적 전문성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정말 전 들으면서 하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집행 기능까지 다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책 입안을 하고 설계는 하지만 집행은 또 다른 부처를 통해 해야 하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 아닐까요? 부처 간의 협업과 이 여러 가지 융합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관께서 하신 논리를 그대로 제가 재활용하면요. 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왜 따로 둡니까? 국토 환경부로 통합하면 더 좋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왜 따로 둡니까? 복지고용부나 노동복지부로 통합하면 어차피 고용 일자리가 복지고 복지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해당 부처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업무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 트렌드고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는 굳이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한다고 보세요? 지금 여가부 폐지 7글자에서 시작된 이 정책이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특히 예산안 과정에서도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또 거론하면서 국민들께 이렇게 약간 현혹시키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부처 통폐합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말 이 정부와 여러 국민들의 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7글자 태우게 쓰는 걸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당론은 평등가족 청소년부 이런 식으로 확대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당론은 아닌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여가부가 좀 필요하고 예. 또 여러 세계적 추세도 있고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 부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생한 신당역 사건 이런 사건들은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보다 더 강화된 기능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행 기능이 부족하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은 협조할 용의와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김현숙 장관이 조금 아까 언급하기를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어떻게 확대하자는 건지 성안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던데 민주당에서 먼저 그런 예를 들어 평등가족 청소년부가 됐건 인구가족 양성평등부가 됐건 그런 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법안을 좀 성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다 법안도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여가위 과정에서 질의도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평등가족 청소년부로 예. 확대 강화하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안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현재 여가부의 이 폐지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간에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안, 그다음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안 이런 걸 놓고 실무적인 접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 의사나 여가부의 이 개편안, 정부 조직 관련된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바 있고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이 논의가 오갔습니다만 계속 무한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반복이군요. 2명으로 줄어들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만 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안 조문 협상까지 단계는 아직 아니로군요. 네. 좀 더 지켜보겠고 그나저나 오늘 전화로 모신 김에 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진 가지고 우리 바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치권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언 당사자로서 지금의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거창한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사실 사전에 있는 또 논문까지 다 명시된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 마케팅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외국까지 가서 아동을 이용해서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자선 구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아닌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께서 가셔서 하실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과정에서 만남의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찍은 사진입니다. 조명까지 2-3개 정도 이 조명까지 설치해서 찍은 것으로 지금 사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계신데요.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이 캄보디아 정상회의 개최국에게 이 동등한 개최국으로서의 예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또 일부 의원은 간접적 성희롱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오드리 헵번도 포르노 배우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전 이제 정치인도 공부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빈곤 포르노를 보고 오직 포르노만 보는 사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력서에 섹스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나쁜 용어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별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치인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공부가 안 된 결과다? 전혀 자기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느낌이고요. 아무튼 좀 이미 국제기구에서 국제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렇게 금기시되는 아동을 활용해서 가난이나 빈곤으로 좀 조장하는 이미 2014년에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런 광고 홍보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부디 이 국가사회 1위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실무적으로 이걸 준비할 때 지금 표현해 주신 국제기구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기준도 설정하고 보도 준칙까지 세우고 했던 걸 몰랐던 걸까요? 간과한 걸까요? 몰랐으면 정말 진짜 심각하다고 보고요. 알았어도 알고 있다면 정말 정말 실무자의 의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의 의지가 아니면 하고 싶은 분이 있으셨겠죠. 근데 제클린 케네디나 예. 오드리 헵번과 너무 같은 옷과 같은 구도, 같은 장면들을 연출하고자 많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좀 노력하고 계신 분의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가이드라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을 걸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이처럼 논란이 더 커진다는 걸 몰랐으니까 한 거 아닐까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외교부나 예. 또 대통령실의 유능한 실무자분들께서는 아시리라 보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야당의 비판, 또 이 야당의 그런 우려들도 진심 어린 우려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시하지 마시고 예. 부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단체 등에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요청과 요구 같은 것이